안녕하세요. 저는 평생 일용직 막노동을 하며 살았던 70대 남자입니다. 요즘 딸아이 덕분에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어 여러 사람의 인생사를 들으며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고 있는 구독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하죠. 저같이 못 배우고 나이 많은 사람이 사연을 써도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건 사연을 들으며 같이 인생을 나누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더군요. 여기에 사연 보내는 분들은 글도 잘 쓰시던데 저는 딱히 글재주도 없고 틀리는 글씨도 많을 게 분명하니까요. 제 얘기를 듣더니 딸애가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이렇게 용기를 내봅니다. 막상 제 얘기를 쓰자니 제 인생 여정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생각보다 참 긴 세월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오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고 또 언제 이렇게 나이는 먹은 걸까요? 인생이 참 눈 깜짝할 시간에 지나갔습니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고 좋은 남편이 되고자 애썼고 또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일이 이렇게 된 건 어쩌면 제가 너무 부족한 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말년에 이런 일을 겪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거든요. 아내와 함께 손주들 재롱을 보다가 평화롭게 죽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제 욕심이 너무 컸던 걸까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옛말을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일까요? 이 말을 하니 딸아이가 심술을 부리네요. 그런 생각일랑 하지 말라면서요. 이 사연을 대신 써주며 제 딸아이도 그간 몰랐던 제 인생의 자락들을 알게 되겠죠. 그게 이 아이에게 좋을지 나쁠지 판단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의 도움을 받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겠다고 끝끝내 고집하는 건 이 노인네의 오지랖일지도 모르겠군요. 다만 그러한 기대는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사연을 들으며 다른 사람 인생을 통해 세상을 배운 것처럼 누군가는 저의 인생을 통해 무언가를 얻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희망 같은 거요. 제 이야기를 듣고 욕을 하시든 공감을 해주시든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어차피 살 날도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이 노인네가 뭐에 그리 아득바득이겠습니까? 인생 이야기를 꺼내놓으려고 하니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첫째 부인입니다. 젊은 시절 짧은 세월을 함께했던 여인이죠. 함께라서 행복하다는 게 뭔지 알기도 전에 우리는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그녀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불과 20대 중반이었어요. 요즘 친구들 같으면 공부한다고 한창 바쁠 나이인 그 시기에 저는 이미 사랑하는 부인을 잃고 호라비가 되고 말았죠. 견딜 수 없게 괴롭더군요. 모든 것이 다 제 잘못 같았으니까요. 술로 허송세월을 하기도 하고 따라 죽으려고도 하기도 하면서 질긴 목숨 이어가다 보니 산 놈은 또 사라지는 게 인생입디다. 그러다 지금 제 사연을 대신 적어주고 있는 딸아이의 엄마인 제 두 번째 아내를 운명처럼 만나게 됐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을 겁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겠기에 취업한 공장에서 꽃처럼 맑은 그녀를 알게 되었어요. 세상 그 누구보다 곱고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껏 만난 그 누구보다 좋은 심성을 가진 여자였죠. 그랬던 두 번째 아내도 지금은 제 곁에 없습니다.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요즘 평균 수명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길어서 길가에도 할아버지보단 할머니가 많다고들 하던데 뭐가 그리들 급해서 저 아내는 그리도 빨리 떠난 걸까요? 저만 이렇게 덩그러니 홀로 남겨두고 말이죠. 제겐 너무나 과분했던 그 사람을 이렇게 저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게 될 줄 알았다면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되네요.
제가 죽은 아내를 이렇게 애절하게 그리워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아내가 죽은 후에 그동안은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끔찍한 일을 겪게 됐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제가 겪은 이 지독한 이야기도 조금쯤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가 조금쯤 있거든요. 자식이 겨우 둘뿐인데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는 말이 왜 이렇게도 와닿는 걸까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평범하게 잘 자란 자녀들을 키운 분들은 대체 자식을 어떻게 키우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가 부족해서 애써 부양한 자식에게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지만 잘 추스르고 제가 그동안 겪은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와 결혼할 당시 아내에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연을 적어주고 있는 딸아이와 이 아이의 오빠인 아들, 이렇게 두 명이요. 아내의 전 남편은 몹시도 나쁜 사람이었다더군요. 허구한 날 바람에 도박에 그녀를 너무도 괴롭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상처가 많은 그녀를 안아주기 위해 많이 했었어요. 조금이나마 가슴에 상처가 아물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처음에 아내를 만났을 땐 어린 두 자녀가 장모님 손에서 크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며 두 아이까지 돌볼 수 없었던 아내가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겼다고 하더군요. 그녀와 결혼한 후 제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이들 데려옵시다. 부족하지만 내가 좋은 아빠 노릇 해볼게. 그러니 당신은 이제부터 집에서 살림하고 아이들 돌봐. 어떻게 해서든 돈은 내가 벌어올 테니 걱정 말고. 고마워, 고마워요, 여보. 제 말에 아내가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렇게 아이들을 장모님 댁에서 데려오고 저는 아이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좀 더 벌이가 좋은 직장이 뭘까 찾아 헤맸습니다. 당시 아내와 함께 다니던 공장은 규모도 작고 벌이도 시원찮았거든요. 결국 저는 막노동 기술직으로 직업을 바꾸기로 결심했죠. 기술을 배워야 하긴 했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으니까요. 낮에는 막노동 기술직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아르바이트 일들을 찾아다녔어요. 비가 오면 일을 쉬어야 하는 막노동의 특성상 날씨가 굳은 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했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몸이 상하든 말든 돈 되는 걸 우선으로 했으니까요. 그래도 집에 오면 행복했어요.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 마누라라는 말이 딱 들어맞았을 정도로 가족은 제게 크나큰 행복을 주었거든요. 아이들 어릴 때가 생각나네요. 친구들과 놀다가도 제가 퇴근할 때면 딸아이는 한껏 달려와 제 품에 꼭 안겼습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이 말 한마디에 세상 시름 다 잊혀지는 기분, 여러분도 잘 아시죠? 결국 우리는 새끼들 먹이고 입히려고 일하는 부모들이니까요. 딸아이는 제 행색이 어떻든 그렇게 달려와 제게 앙사를 부렸습니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요?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이런 딸아이가 예쁘지 않을 리 있었겠습니까? 비록 제가 친부는 아니었지만 고백하건대 딸애를 제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가끔 제 손에 들려있는 붕어빵이나 치킨을 보고도 딸애는 먼저 제 얼굴을 향해 인사했습니다. 제가 먹으라고 하기 전까지는 음식에 눈독을 들이지도 않았고요. 그게 그렇게 기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를 제게 데려와 준 아내가 그래서 더 고맙고 사랑스러운 적도 많았죠. 하지만 아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내와 다 함께 있을 때는 아들과 딸의 행동이 판박이처럼 똑같았지만 따로 있을 땐 조금씩 특성이 드러나곤 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아이들에게 치킨을 사주기 위해
닭집에 들렸을 때였어요. 아들이 중학생인가 됐을 때였는데 녀석이 근처에서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들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건우야! 아이들 틈에서 아들이 고개를 쑥 내밀더군요. 그러더니 제 얼굴을 보고 옅게 인상을 쓰지 뭔가요? 주변의 아이들도 제가 아들을 부른 걸 알고 저들끼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우야, 저 아저씨가 너 부르잖아. 누군데?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아, 그냥 우리 집 일 봐준 아저씨야. 뭐? 근데 저 아저씨 너 되게 반가운가 보다. 손까지 막 흔들던데? 그렇게 아들은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것처럼 친구들과 떠들며 제 곁을 지나갔어요. 사실 청소년 아이에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죠. 저도 어디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때 초라한 제 행색을 자책했습니다. 일 끝나고 먼지로 덮인 옷을 입은 채 친구들과 함께 있는 아이를 불렀으니 아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고 미안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가 아내에게 내가 너무 못난 아빠인 것 같다며 말을 하니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건우를 불러서 회초리를 들더군요. 너 누가 아빠한테 집에 일하는 아저씨? 그렇게 버릇없이 함부로 그런 말이 나와? 우리 위해서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하시는데 넌 어쩜 한 번만 더 그러면 다리 몽댕이 부러뜨릴 줄 알아. 알았어? 건우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잘못했다고 제 엄마에게 빌며 또 빌더군요. 그런데도 아내는 한참이나 아들을 혼냈어요. 나중에 보니 벌겋게 피가 묻어날 정도로 아이 종아리에 생채기가 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괜히 아내에게 아들의 잘못을 잃은 것만 같아 마음이 불편하기까지 했죠. 그날 밤 아들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는데 녀석이 제게 그러더군요. 만족하세요? 저는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만족하냐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랑 동생을 뺏어가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랑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들려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말주변도 없으면서 말이죠. 그런 거 아니야. 아빠는 밖에서 건우를 봐서 너무 반가워서 인사한 거고, 건우는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 아빠가 친구들 앞에서 얼마든지 창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가볍게 얘기한 건데 엄마 생각은 달랐나 봐. 아빠 때문에 건우가 엄마한테 혼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파. 그러려던 거 아니야. 화 풀어 건우야. 아들은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이후에 아들은 갈수록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아들은 공부를 제법 잘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꼭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어 거지같이 살지 않겠다며 큰 야망을 꿈꾸며 자랐습니다. 결국 아들은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딸도 아들만큼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었고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제가 애쓴 것보다도 훨씬 더 잘 커준 것 같아 늘 감사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제 밥벌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자 마음이 한결 놓이더군요.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뿌듯함이 가슴에 차올랐어요. 이제는 아내와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여생을 즐기기만 하면 되겠지 했습니다. 앞서 적어뒀듯 아내는 곧 제 곁을 떠날 운명이었는데 그런 불행은 예상도 하지 못한 채로 혼자 행복에 겨워 있었죠. 멍청하게도 말이에요. 할 일을 다 해두고 나면 행복할 일이 제 발로 찾아올 거라 믿었습니다. 하루하루 보내는 이 시간 속에서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하면서요. 제 곁에서 고생만 한 아내는 아들이 28살 되던 해 암으로 투병을 하게 됐어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보낼 수는 없었어요.
저는 아내를 향해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걱정 마, 여보. 내가 당신 꼭 살릴 거야. 절대 죽게 안 둬. 얼마가 들든 내가 다 고쳐줄 테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고. 어? 의사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아내는 말기암이어서 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더군요. 전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내를 떠나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아내 침대 옆에 앉아 오열하는 제 머리를 어루만지며 아내가 그러더군요. 당신 이만하면 됐어. 그간 고생 많이 한 거 알아. 이제 당신도 좀 편해져야지. 치료를 멈추자는 뜻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삶은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내를 포기해야 제가 편해지는 길이라는 말에 그만 울컥하고 말았죠. 저는 다짐하듯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얼른 낫자. 그래서 당신 건강해져서 나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젠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우리. 그렇게 저는 가진 재산 모두를 아내 치료에 쏟아부었어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뭐든 해달라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죠. 약해진 몸이 독한 항암 치료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멈출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강행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서 저는 괴로워만 했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난 이제 됐어. 이제 그만 순리에 맞게 조용히 가고 싶어. 당신 살 수 있어. 희망을 놓지 마. 살 거니까 제발. 어? 울부짖는 저를 달래며 아내가 조용히 말하더군요. 여보, 이런 말 염치 없지만 우리 애들 좀 부탁해. 당신 지금까지도 너무 잘해준 거 알고 이제 다 큰 애들이지만 내 눈엔 아직도 다 아가들로 보여. 당신 눈에도 그렇지? 여보, 애들 끝까지 잘 보살펴 줄 거지? 약속해 줄 수 있지? 저는 죽어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약속했습니다. 아이들을 끝까지 잘 보살펴 주기로 말이죠. 마지막을 예감한 아내가 제게 애들을 부탁하고 간 것이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숨을 거뒀고 집엔 덩그러니 우리 셋만 남게 됐습니다. 아내의 장례를 치른 이후 아들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집을 나갔어요. 딸아이와 저만 남은 집은 더욱더 적막했죠. 딸아이는 본인도 괴로울 텐데 제 마음을 헤아려 일부러 일찍 퇴근해 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산책하며 저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누워만 지내던 어느 날 더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떠난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제 친자식들이 아니라서 아내는 그토록 불안해했던 걸까요? 마지막까지 아이들을 부탁하던 아내의 청을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비록 내가 친부는 아니지만 키운 정도 정이라고 절대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제 다짐과 다르더군요. 아들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딸아이는 저를 살피느라 제 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으니 아내가 이걸 본다면 마음이 어떨까 싶었어요. 그 후로 저는 다시 일어서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저녁을 준비해 놓고 함께 밥을 먹고 설거지도 했어요. 딸애에게 친구들과 여행 같은 것도 좀 다녀오라고 권하고 오랜만에 아들에게 전화도 걸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몇 번 연결을 시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이 사는 오피스텔로 찾아갔어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말입니다.
제 엄마가 해줬던 것보다야 못하겠지만 그래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널 걱정하고 챙기는 아빠가 네 뒤에 있다는 걸 말이죠. 녀석을 찾아가다가 집으로 들어오는 아들과 딱 마주쳤습니다. 저는 반가움에 달려갔죠. 그런데 아들의 반응이 이상하더군요. 여기까진 왜요? 불퉁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위축이 됐습니다. 괜히 와서 귀찮게 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어서요. 반찬 가져왔다. 그런 걸 뭐하러? 괜히 냄새만 나게. 그런 아들의 반응이 속상했지만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젊은 사람에겐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밥 잘 챙겨 먹었으면 해서 좀 만들어 와봤어. 네 동생이 아주 잘 먹어. 네 입맛에도 맞으면 좋겠구나. 저 밥 사 먹어요. 앞으로 이런 거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더니 반찬도 받지 않고 그대로 집 안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야속한 마음이 들더군요. 들어와서 차 한 잔이라도 하고 가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이해하려고 애썼어요. 제 엄마가 그렇게 떠났는데 마음이 어떨까 싶어서 말이죠. 당장 저만 해도 어제까지 이불 속에 누워서 꼼짝 않고 지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 딸애가 참 대견하면서도 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청소하고 딸아이를 기다렸어요. 일이 많아서 퇴근이 늦었다더군요. 저와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며 딸애는 아들에게 가져갔던 반찬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치켜 세워주었죠. 그렇게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가 딸애에게서 치유되는 하루였습니다. 아들에게선 이후로도 연락이 없었어요. 제 생일이 되어도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기는커녕 전화 한 통이 없었죠. 걱정됐어요. 제 엄마를 잃은 슬픔으로 잠시 가족들과 떨어져 있고 싶다 치더라도 그 시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아침은 먹었니? 밥 잘 챙겨 먹고 다녀. 건강이 제일이란다. 회사 생활 힘들진 않니? 아직은 서툴고 낯설어서 잘 모르는 것도 많고 어렵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금방 적응될 거야. 넌 영리한 내 아들이니까. 비 오는데 우산은 챙겨갔나 모르겠다. 비 맞지 말고 길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이렇게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오는 건 단 한 차례도 없었죠. 전화하면 메시지로 회의 중이라고 남기면서 수신을 거절해버리거나 그것도 없이 안 받기 일쑤였고요. 어쩌다 한 번이라도 받으면 귀찮아 죽겠다는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왜요? 바쁘다고요? 돈 필요해서 이래요? 그런 거면 차라리 딱 말해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런 거 아니다. 네 생일이라서 미역국은 먹었나 하고 이 아빠가 가서 생일상 차려주고 싶은데 괜찮을까? 무슨 애도 아니고. 됐어요. 오늘도 야근이라 그럴 시간 없어요. 끊어요. 바쁘니까. 매정한 아들은 그렇게 저에게서 한없이 멀어져만 갔습니다. 죽은 아내를 볼 낯이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아들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딸애에게도 상의해 봤을 정도로 제겐 심각한 문제였어요. 딸애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하더군요. 아빠, 오빠가 많이 바빠서 그러나 본데 그냥 작은 선물 같은 거 보내주는 건 어때요? 어떻게? 핸드폰으로 쉽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딸아이는 비타민 음료나 홍삼정 같은 걸 핸드폰으로 쉽게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고 저는 그걸 활용해 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선물들을 보내니 아들이 답장은 안 해도 제 선물은 받더군요.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딸아이가 확인하고 제게 알려줬습니다. 아빠, 이것 봐요. 오빠가 자기 주소 적어뒀네. 지금 택배사에서 배송 중이라고 떠요. 내일이면 받겠는데요? 저는 그렇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아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근무 시간엔 절대 전화 안 하려고 했고, 선물도 근무 시간엔 보내지 않으려고 했죠. 혹시라도 방해가 되거나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아들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기가 울리며 아들이라고 뜬 걸 봤을 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군요. 벅찬 가슴을 달래며 전화를 받았죠. 오랜만이구나. 잘 지내니? 네, 저 결혼해요. 다음 달 18일이요. 너무 기뻤습니다. 아들 녀석이 결혼한다니 하늘에 있는 아내도 좋아할 것 같았죠. 저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물었어요. 그래, 아가씨는 어떤 사람이냐? 언제 인사 올 거야? 그러자 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러더군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바빠서요. 그래. 일 보렴. 연락 줘서 고맙다. 그렇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아주 짧은 통화였죠. 당시엔 눈치채지 못했어요. 결혼할 여자가 생겼다거나 인사드리러 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대뜸 결혼 날짜부터 밝힌 게 이상하다는 것을요. 이후로 아들에겐 연락이 없었어요. 대신 딸아이를 통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됐죠. 아가씨의 나이, 직업 등등의 인적사항과 결혼 준비로 요즘 아들이 한창 바쁘다는 것 등등의 일을요. 이때부턴 기분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에서 완벽히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가 어려웠거든요. 날짜만 말해주고 상견례랄지 다른 얘기들은 전혀 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나름 사정이 있겠지 하며 기다렸어요. 내게 먼저 전화를 준 것처럼 연락을 줄 거라고 믿으면서요. 전화가 오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나? 늦은 밤 아들이 술에 취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잔뜩 취한 아들이 비틀거리며 제 방으로 들어오더니 바닥에 털썩 앉더군요. 자다 깼으면서도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아이고 아들, 결혼하려니까 마음이 뒤숭숭해? 어째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결혼 전엔 여자들만 마음이 싱숭생숭한 줄 아는 분들 많은데 남자들도 그렇거든요. 그런 아들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 저는 내심 기뻤어요. 자랑은 아니지만 제게도 그런 경험이 2번이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과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결혼할 집안은 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집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그런 성치도 않은 몸으로 상견례 오시려고요? 결혼식 오시려고요? 정말 그러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아들의 시선이 제 손에 있다는 걸 눈치채고 저는 시선을 떨고 절단된 손가락이 있는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느라 관절은 굵어지고 손 마디마디가 상해서 울퉁불퉁한 손에 손가락마저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손을요. 2번째 손가락은 아예 절단되었고 3번째 손가락은 한 마디가 잘려나가 있었어요. 이것을 두고 이제까지 부끄럽다고 여긴 적은 없었습니다. 불편한 적은 많았어도 말이죠. 그런데 제 아들은 저와 달랐나 봅니다. 손가락조차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아버지가 부끄러웠나 봐요. 순간 억울함이 치밀어 오르더군요. 너를 먹여 살리고자, 너를 가르치고자, 너를 키우고자 애쓰다가 그리 되었다 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취한 상태였고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동안도 계속해서 자기 애들을 늘어놓고 있었죠. 저는 가만히 아들의 말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저 다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랬더니 그쪽 집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친부도 아니고 몸도 그렇게 불편하시면 굳이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난 집안에서 막일이나 하는 집 아들과 결혼시킨다는 것 드러내놓고 보여주고 싶겠어요? 아버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죠? 처음으로 제 직업이 부끄럽다고 여겨지더군요. 막노동판에서 일하고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술을 익혔고 남들보다 몇 배나 돈도 많이 받고 있어요. 어지간한 월급 생활자보다도 더 많이 벌고 있어서 늘 부러움을 한 몸에 사섰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눈엔 그저 막노동, 막일, 험한 일, 부끄러운 일로만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뭘 위해 이렇게 애쓰며 살았는지 회의가 들었죠. 제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떠난 아내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까놓고요. 제 생부도 쓰레기였다면서요.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 대신 결혼식 참석해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엄마도 돌아가신 마당에 아들, 아버지 그런 허울 벗어버리고 우리 서로 적당히 지내요. 그간 키워주신 고마움은 있으니까 돈 필요하거나 어려운 일 생기면 말씀하세요. 모른 척하진 않을 테니까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도 치밀어 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금이야 오기야 물고 빨며 키운 아들 녀석이었죠. 그런 녀석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차피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이에 뭘 그렇게 심각해요. 신경 쓸 일 없어지고 좋지. 안 그래요? 웃음기 섞인 목소리로 아들놈이 제 영혼과 살을 파헤치는 기분이었죠. 마음을 어떻게 정리하고 뭐라 대답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군요. 딸아이였어요. 잠옷바람으로 우악스럽게 방문을 밀치고 들어온 딸이 아들의 귀싸대기를 힘껏 때렸습니다. 그 바람에 놀란 아들이 술이 깬 듯 눈을 크게 뜨더군요. 야, 이 짐승 새끼야. 네가 감히 아빠한테 그딴 소리 짓거려? 네가 사람 새끼니? 너 아버지 없었으면 그 잘난 대학도 못 가고 그 잘난 회사 들어가는 것도 어림없었어. 인간이면 은혜를 알고 분수를 알아 이 새끼야. 이 천벌받을 놈아. 아들이 벌떡 일어서더니 딸애를 밀치며 소리쳤습니다.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아냐고? 네가 내 상황 알아? 알면서 짓거려? 이런 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저 인간이랑 둘이 사니까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지? 이 답답아. 너도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건데, 어? 딸아이가 손바닥으로 아들내미의 몸을 내리치며 오열하더군요. 너 나중에 엄마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래? 오빠, 정신 차려 제발. 그러다 천벌받는다고 정말. 아들이 바닥에 침을 퇴뱉더니 말하더군요. 뭔 대화가 통해야 말을 해먹지. 귓구녕이 다들 막혔나. 왜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 내가 나 잘되면 혼자 입 싹 닫는다고 했어? 도와준다잖아. 돈 준다잖아. 그렇게 씩씩거리며 아들은 딸애와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들은 제 직업과 잘린 손가락이 부끄럽다는 말을 하러 온 거였더군요. 자신의 출세에 제가 방해만 된다고 생각한 거였어요. 제가 아들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네 뜻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 이제 그만해. 네 말대로 엄마도 돌아가셨으니 너와 나는 이것으로 인연을 끝내도록 하자. 내가 짐승 새끼를 키웠어. 넌 꼭 천벌받을 거다 이놈아.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인연을 끊자고 하자 안도하는 분위기더군요. 옆에 있던 딸애도 제 오빠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래, 인연 끊어.
너 같은 거 사람 새끼도 아닌 놈이랑 더는 오빠 동생으로 지내고 싶지도 않으니까 누구랑 결혼하든 말든 알아서 잘 살아. 다신 아버지나 나 찾지 말고 이 천벌받을 놈아. 아들은 바라던 바라면서 쌩안이 집 밖으로 뛰쳐나가더군요. 아들이 가고 난 후 딸아이와 서로를 부여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죽은 아내에게도 미안하고 저 때문에 제 오빠랑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딸애한테도 미안하고 모두 다 제 탓인 것만 같았죠. 아들이 다녀간 이후로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속에 돌덩어리가 얹힌 것 같은 기분이었고 잠을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도 아내의 병원비로 다 써버린 탓에 저는 일을 해야만 했어요. 두 아이의 결혼 자금에 조금이라도 보태기 위해서였죠. 일하면서도 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부끄럽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죠. 제가 결혼식에 참석 안 하는 건 괜찮습니다. 여성 말대로 저는 친아버지도 아니고 번듯한 사돈댁이 보기에 부족한 건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딸의만큼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괜히 제 편을 들다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렇지 두 사람 사이가 나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척을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메시지를 남겼죠. 네 말대로 나야 한치 걸러 남이라고 치지만 동생은 그게 아니잖니. 동생이랑 다시 얘기를 좀 나눠보는 게 어때? 하늘에서 엄마가 이 모습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 그 후로도 아들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게 다 슬프네요. 제가 그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아들네 집으로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한번 더 얘기 나누기 위해 찾아간 아들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지금 생각해도 참담합니다.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들네 집 앞에 다다랐을 때 저는 어떤 젊은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보자마자 알았어요. 제 며느리 될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제 초라한 행색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리고 말했습니다. 저기 어떻게 오셨어요? 전 당황을 했습니다. 인연을 끈자는 아들인데 당당히 아버지라고 밝힐 수 없더군요. 게다가 일하고 바로 온 탓에 정말 행색이 지저분하기까지 했거든요. 설마 며느리라는 여자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말이죠. 그래서 애비가 아닌 척 말을 둘러대고 말았습니다. 아, 보일러 AS를 신청하셨더라고요. 사장님은 댁에 안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젊은 여자는 가까이로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더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 하세요? 아들 보러 왔으면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뒤돌아 가려는데 아들이 다가오더군요. 험악한 얼굴이었어요. 저와 집 앞의 젊은 여자를 번갈아 보더니 표정을 더 험상궂게 짓더군요. 이런 재주도 있으셨어요? 왜요? 예비 며느리한테 내가 네 남편 키웠네 하며 유세라도 떠시게요? 그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못 알아들으신 거예요? 여길 왜 찾아와요? 찾아오길. 아들 녀석이 그렇게 말하더군요. 뒤에서 여자의 갸냘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 치욕스럽더군요. 어찌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죠. 그러자 뒤에서 여자가 아들에게 묻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뭐야? 이 상황은? 아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하더군요. 뭐긴 돈 뜯으러 온 거지. 자기처럼 곱게 큰 사람은 이런 세계 몰라도 돼. 아주 후진, 버러지 같은 세상 속 사람이거든.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눈을 맞추며 아들에게 말했어요. 이러지 마라, 건우야. 나와는 그렇다 쳐도 네 동생과는 이러면 안 되잖니. 그래서 왔어. 마지막으로 너랑 얘기해 보려고. 그러자 아들이 지갑에서 돈 뭉치를 꺼내더니 바닥에 던지더군요. 꼴에 애비 노릇하려고 하시네요. 그러면 절 놓아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이 집 구석이 싫다고요. 왜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하시냐고요. 저 보세요. 아버지 이 모습 때문에 저 여자가 낄낄대며 웃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그래서 싫다고요. 아시겠어요? 이런 꼴 당하기 싫으시면 부잣집 아들로 키워주셨어야죠. 평생 냄새나고 막노동한 아버지를 누가 존경하고 아버지 대우해주겠어요? 어서 이 돈 줍고 어서 가세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옆에서는 건우의 안사람 될 여자가 뒤에서 까르르 웃고 있더군요. 정말 비통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우리 시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전 분노가 치밀어 올라 아들놈의 따귀를 사정없이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돈 뭉치를 받아들이고 며느리라는 여자에게 돈다발을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이 애끼 이놈아, 넌 정말 구제불능, 쓰레기 분리수거도 안 되는 놈이구나. 난 마지막까지 니네 엄마 생각해서 그래서 손을 잡아주려고 했거늘 넌 틀려먹었어. 가족을 버리고 지만 살겠다는 놈치고 잘 되는 놈 못 봤다. 그리고 아프냐? 아파? 이 애비한테 맞아서 아파? 넌 그 아픔이 나중에 100배, 1000배가 되어서 널 조이고 숨통을 먹게 할 거야, 이놈아. 그리고 너, 싸가지 아가씨.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인지 모르겠는데 참 끼리끼리 어울린다더니 가족 배신하고 겨우 만난 여자가 이런 여자냐? 세상이 말세야 말세. 여자가 돈이 많으면 뭐하니? 집안이 좋으면 뭐해? 인성이 틀려먹었는데. 아가씨, 신고하려면 하세요. 전 이렇게라도 해야 내 속이 편하니까. 어머, 뭐라고요? 왜 사람 얼굴에 돈다발을 던져요? 아프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이번엔 참지만 다음에는 안 참아요. 또 그러면 우리 아빠한테 다 이를 거라고요. 그 여자는 내 말에 충격받았는지 어린애처럼 울기 시작하더군요. 참 속도 없고 개념이라는 건 밥을 말아먹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죠. 그렇게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뚜벅뚜벅 걸으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더는 아들놈과 상종도 하지 않겠다고. 하늘에 있는 당신에게 미안하지만 저 애는 내가 알던 우리 아들이 아니라고. 정말 천벌받을 놈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말이 이렇게나 무섭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난 건데요. 아들이 정말 천벌을 받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결혼식을 불과 2주 남겨두고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라고 하더군요. 아들놈은 회식 자리에서 만취가 됐다가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큰 중상을 입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예비 사돈댁에서 사람을 보내 아들의 상태를 파악한 후 파혼장을 날렸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내 귀한 딸 보내는데 누가 장애인 사위를 얻고 싶냐면서 말이죠.
그리고 음주운전 전과자한테 우리 딸을 맡길 수 없다 통보해 왔습니다. 그런 사위 필요 없다면서 냉정하게 아들을 버린 순간이었죠. 그렇게 아들놈이 좋다던 예비 며느리 그 여자도 언제 그랬냐는 듯 아들을 쓰레기처럼 버린 것도 마찬가지고요. 목숨은 겨우 건졌지만 결국 아들은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요. 여러분들 아시죠?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벌금도 상당히 많아졌다는 사실을요. 면허는 당연히 취소였고 아들은 다닌 회사에서도 반강제적으로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도 음주운전을 도덕적인 책무로 보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상태였던지라 술 먹고 운전대를 잡고 지나가는 행인과 사고가 났기에 회사에서도 버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아들은 결국 벌금, 합의금 등등을 물어주느라 전 재산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대출까지 받아야 했죠. 예비 사돈에게 버림받고 며느리에게서 버림받고 회사에서도 버림받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아버지, 저 왔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버지. 다 제가 부족했어요. 제 생각이 짧았다고요.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바로 앞에 고지가 있다고 생각하니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아버지께 너무 큰 상처를 드려 뭐라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절 이때까지 키워주시고 길러주셨는데 제가 너무 배은망덕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들놈이 제 옷자락을 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더군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대인배처럼 아들의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하고 다시 품으로 안아주시겠어요? 아님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하고 냉정하게 내치시겠어요? 저는 더욱더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아,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난 아들을 키운 적은 있지만 짐승은 키운 적이 없다. 내가 미쳤었지. 내가 바보 같았어. 꼴에 애비 노릇하려고 그렇게나 망치를 두드리면서 널 키웠으니 말이다. 에휴, 그러니 내게 용서 빌 필요 없어. 후진, 버러지 같은 세상 속에 사는 내가 널 어떻게 이해하겠냐마는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알겠구나. 제 분수를 모르고 날뛰는 배은망덕한 놈은 이렇게 천벌을 받는구나 하는 거 말이다. 아들은 저를 찾아올 때는 제가 당연히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았는지 제 말에 당황하던 아들놈은 눈물과 콧물을 함께 쏟아내며 제 딸애에게도 용서를 구걸하더군요. 미안해.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 다만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느라 애쓴 것뿐이었어. 그 사람들 눈에는 아버지가 좋지 않게 보인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마음 아프지만 그렇게 말했던 거야. 넌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지? 그렇지. 제발 그렇다고 말해줘. 딸애가 아들놈을 치근하게 바라보더니 말하더군요. 오빠가 발버둥 쳐서 들어가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나저나 갑자기 왜 이렇게 입장을 바꿔서 우리한테 저 자세로 나오는 건데? 다 계산이 있을 거 아니야? 돌아오면 이 집에서 빌붙어야겠다. 다시 밑바닥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시 빈대처럼 붙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말하는데 우린 오빠 동생 사이 끝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죗값 달게 받아.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제발 사람답게 살길 바란다. 이건 동생으로 마지막 부탁이자 충고야. 딸도 마찬가지로 아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결국 씁쓸하게 울먹이며 집에서 퇴장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음은 아팠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들 많이 힘드시죠? 저는 아들놈에게
이 세상에 혼자서 얼마나 살아가기가 힘든지, 온갖 구정물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이 사회가 냉정한지 몸소 느껴보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죠. 이 사회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독하게 살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낙오자가 된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죠. 그 이후 아들은 재활치료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집도 원룸을 얻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걸로 보였어요. 제발 정신 차리고 제 앞길이나 잘 챙겨서 살길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70여 년 동안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걸 겪었습니다. 그런 제 인생 이야기를 통해 작은 무언가라도 얻을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저로서는 이 사연을 쓴 충분한 의의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딸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만약에 우리 딸이 내 옆에 없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 말이죠. 지금도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 뒷모습을 보면 참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런 딸과 앞으로 정직하게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하루도 찬란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